당신은 몇 월 며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별자리에 해당합니다. 천칭자리를 가진 당신, 오늘 재수가 좋을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쌍둥이가 아닌데 쌍둥이 자리라는 둥, 황소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황소 자리라는 둥, 심지어 사람도 동물도 아닌 너는 물병이라는 둥. 우리는 왜인지 모르지만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별자리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하루의 운세를 점쳐보게 되는데요. 생일에 따라 다짜고짜 주어지는 이 별자리들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일만으로 어떻게 사람의 운세를 알 수 있다는 걸까요? 그저 운세와 미신으로 보이는 이것에는 사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우주를 가로지르는 로켓, 그리고 별들을 관찰하는 천체망원경.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것들이 그저 우주라는 공간에 떠다니는 행성이나 항성, 위성 같은 것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주는커녕 하늘도 날지 못했던 고대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들은 비록 별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으나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별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별들이 보인다는 사실과 태양이 1년 단위로 거대한 길을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1년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그게 365일임을 알아내었고 거기에 달을 관찰해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세월과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대 이집트 시대에 고대인들은 벌써 달력을 만들었고 후에 수메르 바빌로니아에서는 1년 동안 태양이 지나는 이 거대한 길에 여러 별들을 이어 12개의 별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12개의 별자리가 바로 지금의 별자리 운세에 등장하는 별들입니다. 참고로 생일로 정해지는 별자리는 사람이 태어난 날에 태양이 어느 별 쪽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요. 만일 누군가가 5월 23일에 태어났다면 이때 태양은 쌍둥이 자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쌍둥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어 실제 별자리의 위치가 좀 밀려났는데 이는 한국의 별자리점에선 천문학의 실제 별자리 위치가 아닌 따로 고정된 별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쌍둥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황소로 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별자리의 이름들은 고대인들이 주로 자신들의 신화나 신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주로 그리스에서 붙여진 이름들이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한편 태양을 관찰하고 시간의 흐름을 읽는 것은 분명 천문학이라는 과학의 영역이었지만 이집트나 수메르, 바빌로니아 할 것 없이 고대인들은 하늘이 바로 신들이 사는 세계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눈으로만 열심히 쳐다보던 고대인들이 보기에 저 별이 수성인지 금성인지 나만 산성인지 뭔지 눈으로만 보면 그냥 다 별이니까요. 그 덕에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들에게 종종 신들의 이름을 붙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가득했던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이어 보는 것을 넘어 하늘의 구조를 해명하려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동시에 하늘에는 신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별들로부터 국가의 운명을 읽으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원리와 구조를 밝히자는 천문학과 하늘에 담겨 있는 신들의 의도를 밝히자는 점성술이 발달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하늘의 의문을 품은 천문학자와 점성술사들은 사이좋게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유독 밝으면서 특이한 5개의 별을 점성술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움직임도 밝기도 무언가 많이 다른 이 5개의 별들을 신이라 생각하였고 여기에 평소부터 신으로 모셔지던 태양과 달을 더한 7개의 별들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궤도를 12등분하여 별자리들로 12개의 구역을 만든 황도 12궁이란 것이 만들어지자
그들은 이 황도 12궁의 구역과 7개의 별들의 위치와 연관지어서 신의 뜻을 예언하였는데, 이렇게 확립된 것이 바로 점성술의 기초였습니다. 이 점성술의 기초는 후에 7개가 아닌 수성에서 명왕성까지의 9개의 천체들과 여기에 태양과 달을 더한 11개의 천체들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11개의 천체가 어디 있었는가와 천체들이 12궁 가운데 어느 궁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탄생 점성술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탄생 점성술이라는 건 현대의 잡지에서 나오는 별자리 운세와 거의 비슷한데, 다만 현대의 별자리 운세는 태양의 위치만을 고려하여 점을 보고 있지만, 탄생 점성술은 11개의 천체를 모두 고려하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점을 칩니다. 뭐 복잡하다고 해서 잘 맞는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서양에서 발달한 이러한 탄생 점성술 같은 개인 점성술과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국가 점성술들이 점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퍼지면서 나라마다 조금씩의 변화를 거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점성술입니다. 삼국지에서도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며 누가 죽네 마네 하는 장면들이 있죠. 삼국지에선 별이 떨어지면 정말로 중요 인물들이 사망하지만, 현실은 삼국지처럼 사람의 운명을 잘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초기 점성술은 별들을 관찰하며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성격을 가졌던 덕에 천문학과 비슷하게 근거 있는 학문이었지만, 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출발했던 둘이었지만, 구체적인 원리에 집중한 천문학과 애매모호한 신의 뜻에 집중한 점성술은 명백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이 둘은 얼마 안 가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점성술은 점점 더 예측이 아닌 예언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갔고, 급기야 그들은 스스로 관측하지 않고 천문학자가 쓴 책을 보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성술의 학문적 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검증 가능하고 실증할 수 있는 천문학에 비해 애매하고 일관성 없으며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성술은 그저 운세라는 오컬트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 정식 학문으로 인정되는 점성술의 친구였던 천문학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점성술은 비록 비과학적인 오컬트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요. 아무리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취급을 받더라도 점성술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설명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과거의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을 때 점성술을 찾곤 하였는데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만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중대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점성술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네요.